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 법체계에서 아주 특별한 역할을 하는 헌법재판에 대해 좀 깊이 들어가 볼까 합니다. 헌법재판, 이름은 들어봤는데 이게 일반 재판이랑 뭐가 다른 건지, 또 왜 우리 삶에 중요한 건지 궁금하셨을 수 있어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헌법재판소, 그리고 그 결정의 진짜 의미를 좀 명확하게 알아보는 게 목표입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반갑습니다. 그 헌법재판이라는 게요, 단순히 개인 간의 다툼, 이걸 넘어서는 문제입니다. 국가의 어떤 근본 질서,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바로 여러분의 기본권을 지키는 그런 아주 중요한 과정이거든요. 그 핵심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그럼 우선 헌법재판이 정확히 뭔가요? 우리가 보통 아는 민사소송이나 이런 거랑은 다르다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완전히 다르죠. 일반 재판은 이미 만들어진 법률을 가지고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해서 판단하는 거잖아요. 근데 헌법재판은 그 법률 자체가 아예 그 법이 헌법에 어긋나는 거 아닌가 이걸 따지는 거예요. 혹은 국가 권력 행사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이걸 보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법 위에 있는 최고법, 바로 헌법을 기준으로 재판하는 겁니다. 아, 법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법 자체를 심판한다. 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나오네요. 네, 그렇죠. 모든 법률, 명령, 규칙 같은 하위 법령들은 헌법에 위배될 수 없고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이런 모든 국가기관 역시 당연히 헌법을 지켜야 합니다. 헌법재판은 바로 이런 국가 권력 작용이 헌법 테두리 안에서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 기본권을 보호하는 핵심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일반 재판하고 구체적으로 다른 점, 방금 말씀하신 그 법 자체를 다룬다는 것 말고 또 있을까요? 또 중요한 차이가 그 파급 효과예요. 일반 민사나 형사소송 결과는 원칙적으로는 그 사건 당사자에게만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특정 법률 조항에 대해서 이거 헌법에 위반된다, 즉 위헌 결정을 딱 내리면요, 그 법률 조항은 그냥 바로 효력을 잃어버려요. 바로요. 네, 그게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법에 적용을 받던 모든 사람,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주는 겁니다. 소송 당사자가 아니더라도요. 와, 이건 정말 영향력이 막강한데요. 거의 뭐 입법과 비슷한 효과를 내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강력한 권한을 가진 헌법재판에도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헌재가 어떤 법이 헌법에 좀 안 맞는다. 그러니까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국회에 개선 입법을 촉구해도요. 만약 국회가 그걸 안 따르면 이걸 강제할 방법이 딱히 없다는 거죠. 예전에 그 낙태죄 관련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 나왔을 때 입법 시한까지 개정이 안 됐던 사례가 있었잖아요. 네,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그게 바로 헌법재판이 가진 어떤 현실적인 한계랄까요? 아니면 본질적인 특징일 수도 있고요. 헌법재판소는 사법적인 판단을 내리는 기관이지만 그 결정의 완전한 실현, 특히 법률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결국 입법부, 즉 국회의 협조나 움직임이 필요한 거죠. 낙태죄 사례는 헌재 결정만으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국가기관과의 상호작용, 때로는 긴장관계 속에서 그 결정의 의미가 완성된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렇군요. 결정은 내렸지만 그게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하려면 또 다른 과정이 필요한 거네요. 네, 권력분리 원칙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그 안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잠깐 여기서 법원의 판례 이야기도 간단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판례라는 게 특정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인데 이게 비슷한 사건의 참고가 되잖아요. 네, 그렇죠. 특히 대법원 판례 같은 경우는요, 법적으로 하급 법원이 무조건 따라야 한다 이렇게 정해진 건 아니에요. 하지만 대법원 판례와 다르게 판결하면 상급심,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파기될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사실상 하급 법원을 구속하는 힘을 갖게 됩니다. 이걸 보통 사실상 구속력이라고 부르죠. 아, 법적 구속력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는 따를 수밖에 없는 힘.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헌법재판소로 돌아와서요. 이렇게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헌법재판소는 어떤 분들로 구성되나요? 아까 독립성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독립성이 정말 중요하죠. 총 9분의 재판관으로 구성됩니다. 모두 법관 자격을 가지신 분들이고요. 임명 절차를 보면 그 독립성과 균형을 위한 고민이 담겨 있습니다. 대통령이 9분 모두를 임명하는데요. 그중 3분은 국회에서 선출한 분들, 또 다른 3분은 대법원장이 지명한 분들을 임명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직접 지명하는 몫은 세 분인 거죠. 아, 국회, 대법원장, 대통령 이렇게 권한을 나눈 거군요. 네. 그리고 헌법재판소장은 이 9분 재판관 중에서 국회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하고요. 재판관 임기는 6년이고 연임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재직 중에는 정당 과입이나 어떤 정치적 활동도 금지돼요. 또 탄핵을 당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는 한 파면되지 않도록 신분을 아주 철저하게 보장합니다. 그렇군요. 외부 압력 없이 소신껏 판단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여러 장치를 마련해 둔 거네요. 네, 바로 그렇습니다. 오직 헌법과 양심에 따라서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핵심인 거죠. 자,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보면요. 헌법재판은 우리 사회 최고 규범인 헌법의 가치를 수호하고 국민 기본권을 지키는 뭐랄까 최후의 보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일반 재판과는 다르게 법률 자체를 심판하고 그 영향력이 굉장히 넓지만 또 그 결정이 현실에서 완전히 이행되기까지는 현실적인 한계나 다른 기관과의 협력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헌법재판소 구성 방식 자체도 독립성과 균형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이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나요? 네, 헌법재판소의 결정 하나하나가 우리 사회 전체의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낙태죄 사례처럼요, 헌법적 가치를 선언하는 것과 그것이 우리 사회에 완전히 뿌리내리는 것 사이에는 분명 간극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다른 국가기관의 역할, 또 사회 전체의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민주주의 사회에서 권력 분립이라는 원칙 하에서 헌법이 추구하는 이상을 현실 속에서 실질적으로 구현해 나가는 길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이 질문을 여러분께 한번 던져보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한번 깊이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